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를 캐다 파는 산유국들은 수입이 줄어서 산유국들의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산유국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그게 돌고 돌아서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언론에서는 그 소식을 늘 톱뉴스로 다루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가격이 떨어진 게 석유값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폐지 가격 얘기입니다. 예전에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던 국제유가가 요즘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진 것처럼 폐지 가격도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1kg에 300원 넘던 폐지 가격이 지금은 킬로그램당 겨우 1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종이 수요가 줄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폐지 가격도 그렇게 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요즘 100kg을 모아가야 겨우 10,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면서 산유국들의 재정을 걱정하고 기름값 내려가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뉴스의 해석을 내놓고 있을 때 우리 사회의 가난한 노년들의 아찔한 현실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스마트폰 GPS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들어보겠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인데요.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문제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경제 콘서트 엽니다.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검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광고 잠깐 듣고 6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주문도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박 네. 교수님, 저희가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네요. 네. 자동차가 정말 요즘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 네. 우리가 이 코너에서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근데 오늘은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자동차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안 바뀌고 있는 거요? 네. 사실은 자동차가 많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우리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건 또 그건 잘 안 바뀌죠. 예.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GPS, 그 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GPS를 사용하는 이러한 그 자동차 활용법은 더 늘어나고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에 이른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장착해서 주는데 네. 사람들은 어디 가려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 켜고 네, 그리고 계기판에 이거 세워놓고 그렇게 다니죠. 그래서 미국의 그 JD 파워라는 기관에서 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2016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1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3개월 동안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한 50% 정도는 아니 아직 안 켜봤는데요. 안 쓸 건데요.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길 찾는 것도 하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볼 때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트렌드가 유지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고민 크겠네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면서 옛날에는 생각해 보시면 라디오 조그만한 거 하나 나중에 그냥 하나 달랑 넣으면 됐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차였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온도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복잡하게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게 큰 모니터에 또 옆에 딱 그 모니터 한 대에서 있고요. 알아서 터치 스크린으로 뭐든지 다 하게 돼 있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차 안에서 스마트폰 쓰세요 하고 포기하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관련해서 그 서베이 결과에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 내비게이션은 많이 안 쓰지만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세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크다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떤 것들을 넣고 어떤 것들을 안 넣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항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TV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TV는 또 크게 달아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은 빼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빼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또 빼고 나면 다들 스마트폰에 의존할 테니까 네. 일단 차 안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은 끄세요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차 안에서 잘 활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 때쯤 되면 스마트폰에 핸드폰 번호가 차 모니터에 뜨게 하는 것도 예. 또는 문자 메시지가 보이게 하는 것도 일부 연동을 링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업체의 제품을 보면 아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앱들이 그냥 자동차 모니터에 다 나오게 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진화해 가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편리하겠어요. 네. 기왕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라면. 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요즘은 그럼 어떤 게 또 새로운 트렌드입니까? 새로운 트렌드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요. 예.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업폰 업체 중에서 블랙베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엔 잘 안 쓰죠. 그렇죠. 예전에는 요즘엔 참 많이 썼던. 존재감이 없는데 옛날에 그 투자 회사 직원들이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미국의 네. 미스터 오바마도 오바마도 그거 블랙베리 쓰겠다고 그걸로 해서 트위터 올리고 그랬었죠. 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 이 블랙베리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QNX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건 플랫폼이죠. 블랙베리를 연결시키는. 네. 예. 그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차량의 정보를 계기판에 나타내 준다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차선 방지와 관계되는 경보를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스템을 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적인 시스템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베리의 QNX라는 시스템을 쓰는 회사가 약 40개 메이커가 되고 예. 이 QNX가 깔려 있는 자동차가 약 6천만 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블랙베리를 차 안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네. 자동차와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플랫폼을. 네. 네. 이상하게 블랙베리는 사양화됐지만 네. 이제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네. 차 안에는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많이 장착이 되어 있더라.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에서 자사의 그 운영 체계를 심는다라고 하지만 예. 그것과 별도로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자체에는 블랙베리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뭔가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 CES 쇼에서 예. 포드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MKZ라는 자율주행을 일부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하고 운영체계의 플랫폼은 이 블랙베리의 QNX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럼 블랙베리와의 연동은 포기하더라도 네. 블랙베리 사용자가 별로 없을 테니까 네. 그럼에도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는 경쟁력이 꽤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플이라든가 구글에서 그 깔아준 OS의 밑에 바닥에 깔려지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아, 그러면 역으로 네. 이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개발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도 같은데. 이 스마트폰과 관계되는 얘기는 요 얘기 끝나면 바로 또 전해드릴게요. 네. 그거 좋은 예. 포인트고요. 예. 사실은 이 블랙베리가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CEO가 몇 번 바뀌었고요. 2013년에 존 첸이라는 그 중국계 캐나다 분이 CEO가 됐는데 네. 이분이 CEO가 되면서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포드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업체들이랑 협력을 강화해서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소프트웨어 열심히 자동차 회사에 팔겠습니다라는 뜻인데. 네. 그런 것들이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블랙베리는 사라졌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더 잘 팔린다. 네. 그리고 사실 블랙베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 키보드가 달린 폰들이 나와 있긴 했는데 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상 키보드를 띄워주니까 필요한 경우에. 네. 그런데 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키아라는 브랜드에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블랙베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좋았었는데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키1이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네.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요. 네. 우리 그 보통 요새 쓰는 게 스마트폰 그 화면이 한 5.5인치 되는데 이거는 4.5인치로 조금 작습니다. 예. 작고 원래 블랙베리처럼 밑에다가 키보드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냥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키보드만 있는 거 그 자체로는 큰 매력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폰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넣은 게 뭐냐면 이 폰은 그 최신 CPU를 쓰면서 전기를 조금 쓰고 또 배터리 크기를 키워가지고 네. 이 폰은 키보드도 달려있고 하루 종일 써도 말짱합니다. 배터리 시간이 훨씬 깁니다라는 걸 셀링 포인트로 잡았어요. 그게 또 가능한 것이 뭐냐면 보통 그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조금 작고 네. 그다음에 CPU가 전기를 적게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써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아예 달려 있어요. 네, 달려있어요. 아, 가상 키보드를 화면에 띄우는 게 아니라. 네, 키보드가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적어지고. 그리고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적은가 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화면이 적은 데다가 예. CPU가 전기를 덜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리뷰를 할 때 별 5개 중에 한 4개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S8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내놨고 배터리 생명이 길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차량용 OS 시장에 미리 진출해 놓고 계속 투자를 했던 덕분에 네.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이 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회사들 또는 어렵지 않고 잘 나가는 회사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조금 씨앗을 뿌려놓으면 네. 이렇게 어려워졌던 다음에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잘 해가는 블랙베리를 보면 우리들이 좀 배울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영준 대표와 함께 비즈니스 글로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교수 시절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우선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 내부 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업의 내부 거래, 속칭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미리 좀 학습을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요. 오늘 권 기자의 기자수첩 시간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안은 아니고 장밖의 화제 발칙한 경제의 저자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벌개혁, 특히 재벌의 내부거래 문제 이게 주제가 될 텐데 예.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게요. 일감은 고루고루 나눠야 공평한 건데 한쪽에다 몰아주니 불공평하다. 그게 나쁘다. 이런 개념입니까? 뭐 일감은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는 예. 그 싸게 공급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하든 나눠 갖든 몰아주든 어쨌든 싸게 공급받는 게 중요하죠. 예,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받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보통은 대기업들이 일감을 다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일감이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어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뭐 인식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네. 그 인식이 그냥 뭐 일감을 왜 절로 몰아줘?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본질은 좀 다른 거다? 네, 본질은 그 일감을 왜 몰아주냐. 라는 예. 데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대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예. 그래가지고 그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의 공식 명칭은 사익 편취 금지 대상 기업이에요. 그 일감 몰아주기를 사익 편취라고 보는 건데 예. 사익이라 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 그렇죠. 이 개인 중에서도 좀 강한 개인. 이른바 오너의 이익.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그 알던 회사 중에 그 백화점 회사가 있는데 거기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 백화점 계열사로. 예. 영화관. 예. 극장에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제일 많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팝콘? 그렇죠. 매점이 정말 남는 장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백화점 극장 가면 팝콘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극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그 극장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는 게 진짜 알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상장사, 자기의 네. 지분이 뭐 한 20% 정도 있는 상장사라고 한다면은 예. 그 매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대주주 회사인 거예요. 자기 개인 회사. 예. 아내가 하든 아들이 하든 네가 가서 팝콘 장사해서 돈 좀 벌어와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팝콘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예. 이제 그 돈은 다 자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 활동, 그 극장을 운영하는데 뭐 마케팅도 하고 고객도 모으고 뭐 표도 주고 막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예, 그 영업은 공적인 상장회사 본인이 물론 대주주이긴 합니다만 예. 거기서 하고. 예. 실제, 그리고서 그 마케팅 비용은 거기서 쓰고 돈은 매점이 버는 네. 그런 구조에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기업의 구성원들,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직원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거기서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 영화관은 예. 팝콘을 어떤 방식으로 팔아서 이익을 어떻게 가져갔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팝콘이라는 건 극장의 주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예. 경쟁 입찰을 하면 돼요. 외부에서 우리 여기 와서 팝콘을 팔게 해줄 테니 예. 한 달에 얼마 내겠느냐? 그 양질의 팝콘을 어느 정도 가격에 공급하겠느냐? 팝콘 공급업자한테? 예. 아니면은 뭐 제가 팝콘보다 더 맛있는 핫도그를 갖다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거래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 파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 이진우 기자님이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 뭐 어차피 보험에 가입돼야 되는 사람인데 설계사인 저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다른 설계사나 다른 보험회사 알아보지 않고. 예. 그리고 저는 이진우 기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 보험료는 제 회사 돈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아니면, 그렇죠. 네네. 그리고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증여를 하시려 그러면은 세금을 50%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냥 보험에 가입한 것 뿐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알겠어요. 그런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이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부 거래가 주로 이제 그게 내부 거래일 테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는데 그 맡겨지는 그 주인공, 당사자, 장본인이 대주주의 가족이다. 예. 그러면 그런 거래를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은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게
일감 몰아주기의 예외 규정을 한번 보면은 그 부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보안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부 기밀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가 다른 업체한테 유출이 되면 안 된다라든지 네. 이런 보안성이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그 내부 거래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입찰해서 경쟁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우리와 계열사 관계가 있는 어딘가한테만 집중적으로 줘도 된다. 예. 그 이유는 거기서 혹시 기밀이 새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효율성. 네. 그러니까 우리 계열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그 얘기는 뭐 굳이 거기를 배제를 해야 되느냐. 그걸 배제하는 게 오히려 기업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그 내부 거래 중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서 좀 제외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내부 거래라는 게 항상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좋은 내부 거래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그 좋은 내부 거래라 그러면은 기업 활동을 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해야 되는데 협력업체. 예. 그럼 거기를 믿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관리가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는 자기가 내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를 한다? 예, 인수를 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예. 사례 중에는 좀 고전적인 사례예요. 1920년도에 GM이라는 자동차 회사 다 아시죠? 네. 거기에 차체를 만드는 피셔바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GM의 협력업체였겠네요. 협력업체죠. 부품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협력이 잘 되고 있었는데 좀 지나고서 피셔바디가 뭐 조금 이렇게 좀 등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피셔바디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까지 GM에만 납품하겠어요. 포드에서도 달라고 하니까 포드한테도 좀 줘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이러겠죠. 예, 그래가지고 또 GM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 서로 네가 좀 우리도 공장 근처에 좀 와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러니까 피셔바디가 내가 뭐 GM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딴 데도 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 어허. 이러니까 GM에서 했던 방식은 피셔바디를 인수를 한 거예요. GM이? 예. 아하, 예. 그러면은 자기는 원활한 부품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도 퀄리티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아예 그냥 우리 회사가 되어버려라. 예. 우리 계열사가 되어버려라. 그리고 예. 우리끼리 내부 거래를 하자. 그러면은 그게 형식적으로는 내부 거래라는 형식으로 되는 거고 이걸 경영적 용어로는 수직 계열화라고 얘기를 하죠. 아하. 수직 계열화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주 하던 건데. 많이 하죠. 예.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제철에서 철을 만들고 현대모비스에서 부품을 만들고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네. 그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납품을 하죠. 통해서 유통을 하죠. 예, 예. 실어 나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야 예를 들면 글로비스 같은 회사는 다 만들어진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예. 아니면 울산에서 만든 자동차를 서울의 고객한테 주려면 실어 와야 되니까 예, 예. 그 일을 글로비스가 하는 건데 예. 우리는 이제 그걸 왜 글로비스한테만 몰아주느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적을 하는 거는 규제의 문제고, 예. 그러니까 경영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뭐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부 거래가 제일 많은 그룹이 SK 그룹이거든요. 네. SK 그룹의 주류는 이제 정유 업종이에요. SK텔레콤 말고. 그럼 정유는 원유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정유를 해서 석유로도 팔고 화학 물질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SK 해운을 통해서 원유를 인송을 해서 네. 이걸 정제를 해갖고 이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정유는 정유로, 화학은 화학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누어서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부 거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맞아요. 실어 나르는 배송 회사를 내부 회사로 쓰면 언제든지 급한 일 있으면 야근 좀 해주세요라든가. 급할 때 우리 것만 좀 날라주세요 할 수 있는데 예. 외부 택배 업체한테 시키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일 가야 되는 수 있으니까. 저 다른 일 많은데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예. 그런 거를 거래 비용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불협화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를 거래 비용이라 그러는데 내부화를 시키게 되면은 네. 거래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사람들 잘 모르는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중고차 경매라고 하시나요? 예. 중고차를 팔 때 예. 너한테 딜러한테만 팔지 말고 예. 이거 제일 비싸게 살 사람 손들어 해서 비싸게 산다는 쪽한테 파는 거죠. 예. 그 중고차 경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있어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이제 글로비스도 있고 그 롯데하고 그 아주 그룹이에요. 렌트카 하는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렌트카를 하고 나면은 한 2, 3년 지나면 중고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중고차를 어딘가에다가는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전국에 있는 중고차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번 달에 뭐 100대 나왔는데 1000대 나왔는데 이거 네. 좀 소화가 가능하냐.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비효율성보다는 네. 내가 직접 경매를 하는 게 낫다는 아예 거예요. 경매장을 우리가 하나 차려서 예. 우리 차도 팔고 남의 차도 팔고 아예 그냥 별도의 사업을 하나 하자. 예, 예. 그리고 경매 사업을 하려면은 네. 안정적인 공급 물량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물건이 있어야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팔 물건이. 예. 그럼 경매장 입장에서도 렌트카 회사가 있으면 뭐 때 되면 차가 들어오니까 안정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생기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니까. 예. 근데 뭐 항상 아까 경영학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항상 효율적인 게 아닌 게 네. 만약에 그 주력 계열사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현대차가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다. 그러면 거기다 제철 납품해야 되는 현대제철부터 해서 물류해야 되는 글로비스부터 해서 부품해야 되는 모비스 여기가 다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다. 예, 예. 그렇죠. 우리끼리만 먹고 살자 그러는 거니까 잘 먹을 때는 우리끼리 잘 먹는 거고 예, 예.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려운 거죠. 그래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일감을 몰아주거나 내부 거래를 하는 게 뭐 특별히 잘못은 아니네. 예, 효율적인 경영 판단을 하다 보면 특정 업체한테 일감을 다 몰아주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겠네. 예, 예. 예,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내부 거래를 왜 나쁘다고 하고 일감 몰아주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네. 효율성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심의 목적이 예, 예. 예를 들면 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건 옛날 사례긴 한데 여러 가지 사업 일들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밥도 먹여야 되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럼 여기는 일감이 어차피 생길 거고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뭐 100억 원을 증여해야 되는데 100억 원 증여하면 50억 원을 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한테 명목상 그런 관리 회사를 뭐 예를 들어 자본금 뭐 50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그럼 아들한테는 5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계열사 전부가 다 여기에다가 식당도 맡기고 문방구도 여기를 통해서 사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내부 거래도 좋고 일감 몰아주는 것도 좋은데 예. 만약 내부 거래나 일감 몰아주는 게 필요하면 예. 그 회사를 그런 일이 필요한 다른 계열사들이 돈을 출자해서 그런 회사를 하나 세우면 되지. 예. 예. 즉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야 매번 우리 문방구 가기 귀찮으니까 예. 대신 이런 볼펜, 연필 사다 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자. 예, 예. 우리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예. 예. 그럼 그 회사를 세울 때 A, B, C가 3분의 1씩 지분을 내서 만들면 예. 괜찮은데 아무 문제 아닌데 예. 그럴 때 잠깐 A, B, C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오너가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세우면 안 될까? 이렇게 만들면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럼 어디까지가 좋은 내부 거래고 어디까지가 사익 편취 행위냐를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뭐 150만 원에 납품을 한다. 그래서 50원을 떼어먹는 그런 훌륭한 매수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만든 게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게 네. 대주주 지분율이 예. 지나치게 높은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에 위험이 있다. 지나치게 높다는 거의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그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 20% 한도를 두고 있고 예. 비상장사는 30% 한도를 두고 있어요. 대주주가 예, 예. 20% 또는 30% 넘는 지분을 가진 회사가 예.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고 있으면 예. 그건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경쟁력이 있는 회사니까 거기다 맡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내부 거래 비중이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총수네 회사와만 거래를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의 비중도 따져가지고 그 규제를 만들어갖고 요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겠다라고 예. 해서 했던 게 그 사익 편취 대상 그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중에 뭐 일정 부분의 매출이 이상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뭐 특별히 공정위에서 특별히 감시를 하면서 니네가 부당행위가 있는지를 그때그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출 기준들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그 기업들이 진짜 공시한 대로 제대로 그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부당행위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지를 보겠다.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도 보고 네. 부당행위, 그러니까 이 규정에 있는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을 거기서 뭐 다른 거래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 바로 전날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부영이라는 회사였어요. 부영. 예. 부영 회사의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총수 회사인데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 차명회사네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일감 몰아줬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숨기면 공시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데들을 한 번씩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밝혀내겠다. 그리고서 뭐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게 부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그 공정위가 하겠다는 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 현행법 테두리도 약간 좀 부실한 규제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뭐 이건 개인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30% 이하의 지분을 가진 회사면 대주주나 대주주의 가족이 그 회사에는 일감을 몰아줘도 된다는 뜻인데 글쎄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적어도 그 회사가 그로 인해서 100이라는 돈을 벌면 한 30이라고 하는 지분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감 몰아주는 것에 대한 이익의 30%는 가족들이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100% 다 가져가지는 못해요라고 막아놓긴 했습니다만 그럼 30은 괜찮은 거냐? 도대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야 되는 내부 거래를 하는 회사에 대주주 지분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1%라도. 이 일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규제거든요. 네. 행정은 어딘가에선 선을 그어야 돼요. 30이면 30, 20이면 20. 네. 근데 30 밑으로 있어도 부당한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5%를 넘기지 마라 하더라도 5%는 왜 그 도련님 거를 줍니까? 그럼 제 거는 왜 안 줘요? 왜? 저라도 출자하고 싶겠네요. 그러면은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까 대주주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주주들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은 원래 기업의 가치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기업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단투표제라든지 아니면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같이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야 그거 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잖아. 왜 내 거를 가져가? 나 이걸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민사적인 제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규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거기에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왜 너만 먹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민사적 제재 그리고 그다음에 전속고발권 폐지 같이 형사처벌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고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형사제재 그러니까 민사제재, 행정제재, 형사제재가 골고루 적용이 됐을 때 그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대주주 일가가 모두 다 가져가는 그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있으나 이걸 다 공정위 보고 맡겨서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으니 공정위도 공정위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본 주주들은 주주들 나름대로 소송도 하고 그 소송이 큰 돈 아니더라도 여러 명 뭉치면 큰 돈이니까. 그리고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게 이사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는 거죠. 저는요. 국세청이 세법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세법을 좀 적용을 잘하면 대부분 풀릴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도련님이 29% 지분을 가진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크죠. 그럼 지금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30% 이하니까. 그런데 그 도련님의 29% 지분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그 29% 가진 회사가 아버지의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얼마나 몰아받았는지 그리고 그게 그 회사 이익과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만큼은 아버지 회사가 증여해 준 거네 라고 증여세를 부과하면 그 증여세 실어서 29% 지분 안 가질 것 같은데 이거를 30% 이하로 했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를 여러 개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법도 어차피 결국은 그 법적 규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끔씩은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30%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29.9%로 갑시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의 규율에 의한 민사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다만 그거는 일감을 몰아줬기 때문에 저 도련님 회사가 컸고 그 대신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예. 일감을 몰아준 결정을 내린 당신 경영진이 우리한테 보상하시오. 이런 소송이 들어오니까 일감을 몰아 가져간 도련님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게 되는. 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이사회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은 네. 당신 경영을 잘 못한 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 예. 아니 거기서 뭐 일감을 몰아줘갖고 형사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고 왜 기업 경영을 그따위로 하냐 나가라. 라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 예, 아버지가 아니면 그 의사결정한 임원들 잘라라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 가치를 당신이 과도하게 훼손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기업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주주들이 그래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행정 규제와 민사적 규제가 같이 갈 경우가 정말 파워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제도들을 바꾸고 개선하고 관행을 바꿔야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 오늘 권 기자의 기자수첩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손에 잡히는 퀴즈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가 만든 글로벌 투자지수의 이름, 이걸 맞춰달라는 거였죠. 정답은 2번 MSCI 지수였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으로 5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을 옮깁니다. 11시 10분에 앞으로 인사드릴 건데요. 방송 시간 옮기는 대신에 방송 시간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시간만큼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시간대가 달라지면 나는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 늘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손에 잡힌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8시 10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를 캐다 파는 산유국들은 수입이 줄어서 산유국들의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산유국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그게 돌고 돌아서 세계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언론에서는 그 소식을 늘 톱뉴스로 다루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가격이 떨어진 게 석유값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폐지 가격 얘기입니다. 예전에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던 국제유가가 요즘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진 것처럼 폐지 가격도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1kg에 300원 넘던 폐지 가격이 지금은 킬로그램당 겨우 10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종이 수요가 줄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폐지 가격도 그렇게 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길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요즘 100kg을 모아가야 겨우 10,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면서 산유국들의 재정을 걱정하고 기름값 내려가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뉴스의 해석을 내놓고 있을 때 우리 사회의 가난한 노년들의 아찔한 현실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토요일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스마트폰 GPS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들어보겠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게 일감 몰아주기 관행인데요.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뭐가 문제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경제 콘서트 엽니다.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제의 이원재 기획이사와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점검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참가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예, 광고 잠깐 듣고 자 6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감에 땅값만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도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복잡하게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게 큰 모니터에 또 옆에 딱 모니터 한 대에서 있고요. 알아서 터치 스크린으로 뭐든지 다 하게 돼 있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냥 차 안에서 스마트폰 쓰세요 하고 포기하게 할 수는 없고. 네. 또 관련해서 그 서베이 결과에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 내비게이션은 많이 안 쓰지만 뭐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세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크다라는 결과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어떤 것들을 넣고 어떤 것들을 안 넣고 또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항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TV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TV는 또 크게 달아줘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은 빼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빼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렇겠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또 빼고 나면 다들 스마트폰에 의존할 테니까 네. 일단 차 안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은 끄세요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차 안에서 잘 활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 때쯤 되면 스마트폰에 핸드폰 번호가 차 모니터에 뜨게 하는 것도 예. 또는 문자 메시지가 보이게 하는 것도 일부 연동을 링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업체의 제품을 보면 아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앱들이 그냥 자동차 모니터에 다 나오게 한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진화해 가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편리하겠어요. 네. 기왕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라면. 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요즘은 그럼 어떤 게 또 새로운 트렌드입니까? 새로운 트렌드보다 재미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보게 됐는데요. 예.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블랙베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엔 잘 안 쓰죠. 그렇죠. 예전에는 참 요즘엔 많이 썼던. 존재감이 없는데 옛날에 그 투자 회사 직원들이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미국의 네. 미스터 오바마도 오바마도 그거 블랙베리 쓰겠다고 그걸로 해서 트위터 올리고 그랬었죠. 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예. 이 블랙베리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QNX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건 플랫폼이죠. 블랙베리를 3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블랙베리는 사라졌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더 잘 팔린다. 네. 그리고 사실 블랙베리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 키보드가 달린 폰들이 나와 있긴 했는데 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게요.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상 키보드를 띄워주니까 필요한 경우에. 네. 그런데 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노키아라는 브랜드의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블랙베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좋았었는데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키원이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네.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요. 네. 우리 그 보통 요새 쓰는 게 스마트폰 그 화면이 한 5.5인치 되는데 이거는 4.5인치로 조금 작습니다. 예. 작고 원래 블랙베리처럼 밑에다가 키보드를 달아놨어요. 근데 그냥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키보드만 있는 거 그 자체로는 큰 매력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안드로이드 폰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넣은 게 뭐냐면 이 폰은 그 최신 CPU를 쓰면서 전기를 조금 쓰고 또 배터리 크기를 키워가지고 네. 이 폰은 키보드도 달려있고 하루 종일 써도 말짱합니다. 배터리 시간이 훨씬 깁니다라는 걸 셀링 포인트로 잡았어요. 그게 또 가능한 것이 뭐냐면 보통 그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조금 작고 네. 그다음에 CPU가 전기를 적게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써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아예 달려 있어요. 네, 달려 있어요. 가상 키보드를 화면에 띄우는 게 아니라. 네, 키보드가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적어지고 그리고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적은가 봐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화면이 적은 데다가 예. CPU가 전기를 덜 쓰니까 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리뷰를 할 때 별 5개 중에 한 4개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네.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 S8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내놨고 배터리 생명이 길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지만 네. 차량용 OS 시장에 미리 진출해 놓고 계속 투자를 했던 덕분에 네.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도 그렇죠. 거기서 이제 돈이 도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회사들 또는 어렵지 않고 잘 나가는 회사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조금 씨앗을 뿌려놓으면 네. 이렇게 어려워졌던 다음에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잘 해가는 블랙베리를 보면 우리들이 좀 배울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 앞에 추가로 하나 드리자면 박 교수님, 박 네. 교수님, 저희가 네. 오늘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근데 이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무사님, 공제.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음번에 또 배울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짧아서 항상 아쉬우셨죠? 손에 잡히는 경제가 길어집니다. 오전 11시 10분부터 하루 50분. 자리를 옮겨 시작되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당신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네요. 네. 자동차가 정말 요즘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 네. 우리가 이 코너에서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근데 오늘은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자동차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안 바뀌고 있는 거요? 네. 사실은 뭐 자동차가 많이 변화하기는 하지만 우리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건 또 그건 잘 안 바뀌죠. 예.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동차의 GPS 그 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GPS를 사용하는 이러한 그 자동차 활용법은 더 늘어나고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에 이른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장착해서 주는데 네. 사람들은 어디 가려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 켜고 네, 그리고 계기판에 이거 세워놓고 그렇게 다니죠. 그래서 미국의 그 JD 파워라는 기관에서 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2016년에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1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3개월 동안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봤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한 50% 정도는 아니 아직 안 켜봤는데요. 안 쓸 건데요. 뭐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길 찾는 거다 하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볼 때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몇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트렌드가 유지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고민 크겠네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면서 옛날에는 생각해 보시면 라디오 조그만한 거 하나 나중에 그냥 하나 달랑 넣으면 됐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차였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연결시키는. 네. 예. 그 스마트폰과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차량의 정보를 계기판에 나타내 준다든가. 네. 아까 말씀드린 차선 방지와 관계되는 경보를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스템을 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부가적인 시스템을 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블랙베리의 QNX라는 시스템을 쓰는 회사가 약 40개 메이커가 되고 예. 이 QNX가 깔려 있는 자동차가 약 6천만 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블랙베리를 차 안에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네. 자동차와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뿌렸는데 플랫폼을 네. 네. 이상하게 블랙베리는 사양화됐지만 네. 이제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네. 차 안에는 소프트웨어들은 이미 많이 장착이 되어 있더라.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에서 자사의 그 운영 체계를 씹는다라고 하지만 예. 그것과 별도로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 자체는 블랙베리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뭔가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 CES 쇼에서 예. 포드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MKZ라는 자율주행을 일부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하고 운영체계의 플랫폼은 이 블랙베리의 QNX라는 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그럼 블랙베리와의 연동은 포기하더라도 네. 블랙베리 사용자가 별로 없을 테니까 네. 그럼에도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는 경쟁력이 꽤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플이라든가 구글에서 그 깔아준 OS의 밑에 바닥에 깔려지는 플랫폼으로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아, 그러면 역으로 네. 이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개발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것도 같은데. 이 스마트폰과 관계되는 얘기는 요 얘기 끝나면 바로 또 전해드릴게요. 네. 그거 좋은 예. 포인트고요. 예. 사실은 이 블랙베리가 전략을 최근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CEO가 몇 번 바뀌었고요. 2013년에 존 첸이라는 그 중국계 캐나다 분이 CEO가 됐는데 네. 이분이 CEO가 되면서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뭐 포드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업체들이랑 협력을 강화해서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소프트웨어 열심히 자동차 회사에 팔겠습니다라는 뜻인데. 네. 그런 것들이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매출이 그 전해에 비해서